안녕하십니까.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강경환 분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대응 환경 주제로 한국환경공단 황선만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에 근무하는 황승만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실 효과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내려온 에너지가 대륙근에 머물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온실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통 저희들은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해마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온실가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산림 벌채, 에너지 사용, 석탄, 석유 연료 등 화석연료의 연소 등이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메탄은 가축 사육, 섭지, 논, 음식물 쓰레기, 더미 등이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소보라탄소, 과보라탄소, 육보라황, 이산화질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움받는 지구온난화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사실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좋게 만드는 1등 공신인 온실 기체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업혁명 전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구의 공기 중 약 0.04%, 대충 한 280ppm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아마존 유역의 밀림과 다른 큰 숲이 사람들의 벌목과 개간으로 사라져 가면서 이산화탄소는 2014년에는 397.7ppm으로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410ppm 정도로 굉장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산화탄소는 두 얼굴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쓰임새는 산업 분야별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적 부분에 공기가 닿으면 녹슬기 때문에 CO2가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고 있고요.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농작물도 CO2, 이산화탄소 없이는 광합성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기로 계속 이산화탄소를 비닐하우스에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수요가 폭등한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백신 등을 각 나라마다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백신은 영하 80도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하 80도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드라이아이스가 필요하는데요.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주요 원료가 또 이산화탄소입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로 100% 커버가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재생 에너지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전력을 생산하는 등 산업활동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세조류,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이에 대한 또 R&D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석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피크 오일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화석연료가 100% 매장되어 있다고 치면 지금 해가 갈수록 계속 이러한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강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여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 화석연료 고갈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 아랍 자문을 말씀을 드리면, 내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내 아들은 제트기를 타며 아들의 아들은 낙타를 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아버지는 이제 중동 쪽에 화석연료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낙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전이 개발되면서 본인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차츰차츰 원전이 이제 확대 개발되면서 아들은 제트키를 타고 다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크 오일이 발생하면서 아들의 아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낙타를 타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유럽 일부 국가에 또 재미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나라도 가축을 소나 돼지, 양을 키우고 있는데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가축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를 하니까 소고기 100g을 생산할 때 1.6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덴마크 정부는 소 한 마리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한 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해로 봤을 때 성경추 한 대는 2.7톤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덴마크 정부에서는 소 한 마리당 일정한 탄소세를 매겨서 이제 국세로 이제 거두겠다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덴마크 정부는 탄소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에스토니아 정부는 2009년부터 소를 키우는 농가에 방귀세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젖소 같은 경우는 목초지에서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메탄 가스가 한 25%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토니아 정부는 탄소세를 매겨서 세수로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러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제2차 기후 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관련 법령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연동 계획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 20년이지만 5년 동안 과거의 일,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5년마다 연동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립 절차를 보면 일단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된 계획은 녹색성장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면 심의하고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안에는 국내외 기후변화 경량 및 미래 전망,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구분이 됩니다.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대응 방안이고, 감축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대응 방안입니다. 적응에 해당되는 부분은 폭염시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든지, 범람 지역은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서 이전한다든지, 그리고 옥상 정원, 지붕 녹화, 가로수 조성, 고효율 단열재 활용.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고효율 단열재 활용을 위해서 뱀스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빌딩에 있는 에너지를 자체에서 활용해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 이지하우스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감축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보면 BMW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특히 최근에는 대전을
대전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에 조그맣게 태양전지세를 이제 이용해서 간단한 뭐 냉장고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그 태양세를 설치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많이 도입된다면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외 기후변화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0년, 그러니까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 연평균 기온은 0.85도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수면과 육지가 별 차이 없이 맞닥뜨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온 상승이 계속될 경우에는 일부 도시들은 바닷물에 침수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구적 기상이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 한파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과 산불, 한파, 폭설 등이 유례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전 지구적 기상이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 가장 큰 규모의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호주 산불 사태는 호주 역사상 3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요. 결국 소방 헬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동원했지만 결국 끄지 못하고요. 자연적으로 3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불이 꺼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때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4억 3천만 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1% 이상을 초과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최근에 또 캘리포니아에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이 역대 최대입니다. 400만 에이크. 이렇게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서울 전체 면적의 26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사망이 31명이고요. 8,454채의 건물이 파손되거나 구조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중국, 인도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서촨성에서 발생한 홍수로 세계 최대 석불인 르산대불 일부가 70년 만에 물에 잠겼습니다. 이 르산대불의 높이가 한 71m 정도가 되는데요. 1940년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7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인해서 관광객 180명이 현장에서 구조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또한 충칭 지역의 홍수 피해, 그리고 인도 멸종 위기종인 외코뿔소가 홍수로 인해서 익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보면 1998년에서 2017년 재난 피해 국가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비용은 거의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 기후재해로 인해 피해액은 78%에 해당되는 2,2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지구적 기상이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국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지난 106년간 평균 기온이 1.8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폭염과 한파, 기상이변이 속출을 했습니다. 연평균 기온 변화량은 10년 동안 0.18도씨가 상승했으며 최근 3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강수량 또한 지난 106년 동안 영강수량은 10년 동안에 16.3mm 정도가 증가했으며 강수일은 변동 없는 등 강수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절을 보면 과거 30년과 최근 30년을 비교했을 경우에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강한 한파와 기록적인 폭염 등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18년 1월 말에서 2월 초 전국 평균 기온은 73년도 이후로 두 번째 낮았고 국내 상층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한파가 지속되었습니다. 폭염 또한
2018년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이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았고 전국적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태풍, 대설 등으로 재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상재해로 15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와 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0조 7천억 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 규모의 88.4%에 달하여 기상재해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100만 톤으로 90년 이후 연평균 3.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며 1990년 대비 2.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멕시코, 호주 순서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이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피하고자 파리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이 가입하지 않으니 탈퇴를 하니까 미국이 탈퇴를 하니까 중국도 덩달아 같이 탈퇴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하면서도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중국은 1위가 아니다. 10위 밖에 있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침수가 되고 열대성 식물 등 병충해가 확산이 되고요. 소나무가 고사되는 위기를 맞을 것이며 스키장은 물설매장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를 국민 모두 함께 줄이면 우리의 미래가 더 행복해진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사용할 경우에는 13.6kg의 온실가스가 절감이 되고요.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는 27.5kg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사용을 1시간만 줄여도 135.5kg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가벼운 부분을 실천을 하게 되면 1인 1톤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1인 1톤이면 우리 인구를 5천만으로 봤을 때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에 관련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은 기후변화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자원전략 등 녹색 산업을 뜻하는 그린과 1930년대 미국에서 시행한 국가주도 경기부양책 뉴딜을 합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1930년대 이 당시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두 그린과 뉴딜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그린 뉴딜이란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결국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작, 전 세계적 탄소 배출량 줄이기 정책,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 144만 개 이상의 일자리 생성 등을 통해 그린 뉴딜 정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결국은 그린 수소 정책이라든지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못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발전량이 10% 내외이기 때문에 결국 석탄 발전소, 근데 최근에는 이런 탈원전을 정부에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석탄 화석 연료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LNG를 이용한 발전소를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역시 LNG 역시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의 일종이니까 그린 수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기후 행동과 경제 발전의 첫걸음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탄소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 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넷제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는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비용만 1,0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1,000조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첫 논의한 해는 1975년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2015년에 파리 협정에 합의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180개국 이상이 이 파리 협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과 중국은 이 파리 협정에 빠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러한 탄소 중립 선언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파리 협정에 다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을 잘 아시죠? 이번 정부에서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을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국을 향해서 선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후 악당이다.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이 30%인데 결국 나머지 70%는 국내 석탄 사용이 주요 원인이며 중국 영향이 크지 않다. 기후 악당에서 기후 선진국으로 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후 악당은 탄소 소비량이 꾸준한 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한국이 미세먼지, 대기질과 관련해 OECD 경제협력기구 국가 36개 회원국 가운데서 한국이 꼴찌인 35위, 36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G7 주요 7개국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런 오명은 벗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은 어디서 결정하냐 하면 국제암기구 IARC에서 이런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1, 그룹 2, AB, 그룹 3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 즉 사람에게 발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기문 유엔 국가기후환경위원장의 말씀에 아랑곳 없이 여전히 한국은 석탄 화력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노후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올해만 해도 6개 정도를 철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반대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화력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호주, 동남아 등 환경단체, 특히 그린피스까지 합세를 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이러한 석탄 화력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시위를 올해 6월 25일 오전에 벌인 적도 있습니다. 잠깐 다른 내용인데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KF94 마스크를 쓰시는데요. 미세먼지가 아주 나쁠 경우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예방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대목은 당장 내일이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시기 대형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나쁠 경우에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홀수 날에는 홀수차를 운행하고 짝수 날에는 짝수차를 운행하는 이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저감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보다 더한 저감은 코로나19로 해서 중국에서 공업지대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수 성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공장을 다 가동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계속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좋고 나쁨, 보통 이런 수준을 빨리빨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들었는데요. 대기오염들 실시간 정보 공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어코리아요. 그리고 일단 내부에서 에어코리아를 치시든지 아니면 동네 대기질 정보 이렇게 치시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동네의 미세먼지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경제운전 10계명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 속도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 페달 밟지 않기, 출발은 천천히, 특히 공회전은 이제 그만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자동차 점검 등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10계명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정독을 하시고 좀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꼭 이 강의를 하면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4대 생활 폐기물을 1% 재활용하면 639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폐지, 플라스틱, 폐유리병, 고철 캔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재활용한다 하면 이러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런 자원순환 기부법을 2016년에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분리만 잘해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환경공단은 최근에 1,8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관리 도움이라 그래서요. 아파트, 이렇게 일반 연립주택 등지에 가서 이 자원관리 도우미께서 분리수거하는 가정주부나 사람들이 오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따라도 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이러한 종이나 우유팩 이런 것들을 버릴 경우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이 같은 경우는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이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썩는 데 한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트 등에 가면 요즘은 비닐 봉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화학연구원 이런 데서 이러한 바이오 제품을 이용한 썩는 비닐을 개발해서 지금 상용화까지는 안 가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비닐 봉지 대신에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재활용을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 또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이 요즘은 많이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인데요. 쓸모없는 폐기물을 창조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해갖고 새로운 정도의 고부가가치로 만드는 그런 부분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가 연 30조, 10년 새에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제품, 유기농 농산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린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빈 용기를 가져가면 세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40%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리필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리필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플라스틱이라든지 다른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 친환경에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폐기물을 어떻게 분리한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미세먼지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